네, 안녕하세요. 엠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염승환 이사입니다. 제 옆에 그 장문수 연구원님 또 나와 계십니다. 저희 이제 또 엠트렌드에 제가 기억에 한 3번 정도 또 출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네, 정말 또 한번 오랜만에 모셔봤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좀 잘 지내셨나요?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요새 뭐 너무 또 특히 자동차 담당하시는 분들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도 여기 장문수 연구원님이 이렇게 책을 또 한 권 쓰셨습니다. 그래서 강동진 연구원님하고 같이 쓰신 거죠. 네. 그래서 제목이 부를 위한 기회, 에너지 전환과 모빌리티 투자. 요 관련된 책인데, 요 그래도 한번 나오셨으니까 한번 책 속에 간략하게 어떤 좀 내용 들어가 있는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예전에 바라보던 이런 사고 방식들, 그다음에 예전에 그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봐왔었던 사업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좀 싸지는 상황들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저희가 이제 경험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들고 나온 기업들의 가치들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국면인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독 이러한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산업에서 새롭게 좀 찾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좀 이제 녹여서 좀 써봤고요. 저희들이 항상 어디에 좀 환호를 하냐라고 좀 보면 딱 하나 꼬집어서 키워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성, 뭐 혹은 확장성, 이런 말을 저희들이 좀 환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플랫폼 기업들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NFT, 뭐 코인,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확장성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희들한테 설득했기 때문에 자산 가치에 대한 확장으로 다가오게 됐는데, 자동차 산업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부터 모빌리티 이어지는 부분들까지 새롭게 저희들이 좀 포착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지고 또 제가 에너지 얘기하면 또 잘 안 믿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나름 이제 대가라고 제가 생각하는 저희 회사의 강동진 위원님하고 신재생 에너지부터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이어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100년 만의 변화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내연기관에서 그렇죠. 화석연료로 쓰다가 신재생이고, 그러니까 이게 또 신재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로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또 나중에 자율주행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큰 변화에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힘드시잖아요. 사실 뭐 단기 주가 보면 또 짜증도 나시고 그러시겠지만, 결국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어쨌든 이제 큰 그림을 그리신 분들이 결국 크게 성공하는 것 같고, 사실 이제 바둑의 비유도 많이 하잖아요. 바둑을 할 때도 대부분 초보분들은 그냥 한 수 한 수만 보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맞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두는데, 그때도 다 또 정수를 두시잖아요. 이렇게 막 지름길로 가는 길도 있지만 그렇죠. 경수를 둬서 결국 거기서 이제 승리하시는 분들이 큰 승리까지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방송하기 전에도 장문세 연구원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는데, 자동차 너무 힘들다.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보는 거는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주가를 매일 보시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참 힘들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방금 이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에너지 전환과 모빌리티라는 이 큰 축이 같이 가는 산업에서 우리나라 또 현대차가 여기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그게 당장 주가로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단기 시세 때문에 실망하시고 또 떠나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좀 준비가 되고 있고 5년 10년 후에는 진짜 다른 그림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투자도 해보시고 또 이 방송도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방송 들어가서, 이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자동차 산업이 정말 빠르게 변화도 하고 있고, 내연기관에서 어쨌든 전기차로, 또 신생 전기차에서도 뭐 중국의 니오 같은 뭐 회사들도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께서 어쨌든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적응하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또 테슬라는 정말 주가가 저 우주로 가 있고, 순수 전기차 회사인 그 니비안도 한때 맞습니다. 100조가 넘어갔는데, 그래도 이게 자존심이 있지 참 현대차 그룹은 이게 뭐 하는 건지 힘든 상황인데, 이런 좀 상황 좀 연구원님은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현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쌍용차,
혹은 뭐 부품사들 보시면서 네. 소위 말해 이제 자동차 섹터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상당히 좀 뼈아파하고 네. 계시는데 실상 그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의 합산 시가총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테슬라, 리비안. 네, 그렇죠. 우리들이 그동안은 이런 기업들이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라고 분류하지 않았었던 업체들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의지들을 명확하게 피력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한테 충분히 설득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변화들을 좀 선제적으로 읽고 이런 것들을 사업 모델이라든지 기업 가치로 녹여낼 수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도 선호의 대상이 되고 실제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 중에도 잠깐 드렸지만 코로나19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촉발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환경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 질병이라는 인식들이 좀 네. 크다 보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사회적으로 많이 기울여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클린한 모빌리티, 그러니까 예. 전기차죠. 전기차를 내가 소비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하고는 또 별개로 많이 수요단에서 네.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후퇴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정책으로 많이 녹여내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자국 이기주의, 자국 네. 보호주의에 대한 형태들도 나타나게 되고 이런 자국 보호주의를 어떻게 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합당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이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들로 좀 많이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이산화탄소를 많이 맞아요. 배출해서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어떤 전 지구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중국 같은 이런 이머징 국가들로 부가 이전됐었던 부분들 네. 이 좀 어렵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싸게 공산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아주 저렴한 노동력들을 이머징 시장에서 활용해서 이런 공산품들을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들은 이제 그것들에 대한 대가로 그들 국가들이 이제 부가 이전됐었던 네.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가 이전됐었던 거를 이제 막는 거에 대한 대의로 이런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원하고 소비자도 원하고 그리고 당연히 공급자인 자동차 업체들은 이거를 네.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린 뉴딜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이 좀 이렇게 언급들이 네.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게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까지 이러한 그 친환경차 네. 관련된 정책들을 대거 내놓으면서 정말 이제 굼떴었던 북미 업체들마저도 이제는 다 내연기관차를 버리고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정책들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이제 시대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전기차를 대응하고 이 전기차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이제 공격적으로 네. 이야기해왔었던 이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소위 말해 이제 기업 가치들이 쏠리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격변의 시대인데 진짜 그러다 보니까 성장통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거기서 진통 과정도 있고 현대차는 사실 이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 가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내연기관이라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렇죠. 사실 이거를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것도 같지도 않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현대차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요타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고 왜 유독 현대차에 이렇게 가혹한지 시가총액을 보면 현대차는 크게 늘어나지를 않은 것 같고 도요타는 전기차 대응 잘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그래도 테슬라 제외하면 1등 아닌가요? 여전히 그 시가총액으로 네. 보면은. 근데 이게 연구원님이 보시길 때 어쨌든 이제 이런 방향 자체는 맞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대차가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뭐 기업들 얘기가 좀 중요한 편이니까 현대차 그룹이 어쨌든 지금 방향성에 맞게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랑은 별개로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또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대차가 뭔가 좀 이게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연구님도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지난 방송 때도 한번 네,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타이밍의 문제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 자체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업황의 방향성, 업황의 이 사이클하고 엇박난 타이밍도 좀 큰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몇 개 기업들을 나열을 해보면 저희가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을 내보였을 때 당시에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네, 얻었고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바이든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이 맞물리면서 이들에 대한 그 전략 변화를 상당히 좀 높게 평가했었던 점들이 주가의 어닝과는 무관하게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슈로부터 약간 좀 비껴난 이후,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차질이 예, 8, 맞아요. 9월 달에 급격하게 좀 얼어붙어 가던 국면에 어떻게 보면 GM이나 포드보다 파격적인 전략들을 내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충분히 받을 만한 시장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이 현대차 그룹의 이런 정책 변화들을 저희가 바라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서상 이게 참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센티 투자자들의 센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당장 이런 이 구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의 변화를 주는 것이 과연 이제 밸류에이션에 녹아들어야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아마 투자자들은 좀 고민하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GM은 그때 5월달 반도체 저점 이후 회복되는 모습들과 어닝스에 대한 가이던스 상향과 함께 이것들을 내놨기 때문에 어닝에 대한 가시성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가시성도 높아지고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런 투자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만한 그 이익을 내는 회사로서 평가를 하면서 이 정책 변화를 저희가 지켜봤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 생각은 참 좋아. 그런데 당장 이 반도체 불안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리고 이번 분기는 그렇다 쳐. 다음 분기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건데 너희들이 뭐 특근을 한다면서 이것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 거야? 라는 이제 의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게 어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운이 없을 수도 있는데 참,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올해 유독 시장이 한국 기업한테 너무 인색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뭐 그렇다고 뭐 숫자라도 안 나오면 좀 그럴만한데, 근데 숫자가 잘 나오면 너 너무 잘 나왔으니까 이제 꺾여. 킥아웃으로 이제 맞습니다. 이거를 함정을 씌워버리고 안 나오면 너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좀 유독 좀 잔인한 잣대를 좀 들이우는 것 같은데, 뭐 그게 또 우리 한국에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있었던 좀 고질병 중에 하나인 것도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맞아요.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작년도가 좀 그런 게 사실 없었잖아요. 뭐 현대차도 주가가 사실 그 엔진 쇼크가 있었는데도 주가가 어쨌든 올라갔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참 올해는 너무 좀 잔인한 잣대를 좀 기울이는데, 근데 그래도 결국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언젠간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수렴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차의 문제라고 보는 게 좀 맞고요.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면서도 사실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의견들을 교환을 하는데, 항상 고민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계속 비싼 가격에 머무르고 있거나 더 올라가는 반면에 저희가 저평가에 돼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한 트리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이제 좁혀집니다. 그게 이제 유동성이라고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러면 공급망의 정상화라고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혹은 저희가 이제 꿈을 갖고 바라봤었던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점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쯤으로 보통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거든요. 그 시점 되면 그동안 이제 소위 말해서 절고 있었던 국내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는 크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이제 사실 미국에 아직 전기차 전용 공장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차피 테슬라도 전기차 전용 공장이고 리비안도 전용 공장이 있는데, 일부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일부 기업들도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하는데, 현대차는 지금 울산에서 생산되잖아요. 아이오닉 5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 없다. 뭐 사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그때 기사 보니까 정의선 회장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내년에 생산할지 내년 후년에 할지 이게 확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좀 일부 실망한 것도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내연기가 한 대 파는 것보단 10대 파는 것보단 아이오닉을 좀 더 파는 게 지금 더 시장에서 먹힐 텐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 좀 중요한 이슈인가요? 이게 미국의 공장. 투자자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해 PER, PBR이라고 얘기하듯이 주가 순이익률 배수, 혹은 뭐 주가 장부가에 대한 비율, 이렇게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가와 EV 판매 대수나 EV 생산 능력에 대한 배수로 멀티플을 계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사실 예전부터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 전기차 몇 대 팔아? 또 어디서 얼만큼 팔아? 안 그러면 얼마만큼 생산 능력을 늘릴 준비가 돼 있어라는 게 어찌 보면 그 테슬라의 멀티플을 일부 이렇게 좀 박아놓을 수 있을 만한 논리적인 근거로 좀 활용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에서 공장 짓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특히 뭐 현대위아 주주분들이나 안 그러면 관련돼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을 투자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차의 미국 공장의 런칭 시점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 이제 선제적으로 트레이딩도 하셨는데 반대로 그 주주의 입장이 아니라 그 오너나 아니면은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유리하게 공장을 세우는 게 사실 이제 회사 기업 활동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겁니다. 유리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공장을 지으려면 15만 대, 30만 대 되는 소위 말해 BEP 달성과 투자 회수에 좀 적합한 생산 능력이 있을 텐데 지금 뭐 시장은 뭐 5만 대, 7만 대밖에 받아주지 못하는데 내가 15만 대짜리 공장을 지었을 때 향후 몇 년 동안 손실을 보게 되는 부분들을 사실 이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딸려 있는 부품 회사들 입장에서도 사실 나는 30만 대를 보고 들어갔는데 뭐 한 5년 동안 계속 7만 대에 머물러 있다, 8만 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투자할 만한 이유가 그렇죠.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공장을 설립하는 입장에서도 다양한 주정부들이 이제 자기네들 고용 창출을 위해서 서로 지어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서플라이 체인들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유리한 지역들이 또 교집합처럼 이제 나타날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저 뭐 예를 들자면 뭐 알라바마에 저 공장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다른 주에서 이렇게 입지를 하려고 했다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긴 뭐 삼성전자도 결국 테일러시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했던 것처럼 사실 마지막까지 좀 속된 말로 좀 쪄야 이게 또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사실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하고는 조금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삼성보다는 좀 열어두고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뭐 정부와의 관계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지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유리한 어떤 구조들, 보조금 구조들을 좀 끌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그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하면 미리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조금이 없어질 때 그냥 그때 울산에서 날르나 미국에서 만들어서 보내나 근데 뭐 유불리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크게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걸 굳이 이행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이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내가 처음에 이 정부와 얘기했었던 것처럼 당장 공장 짓는 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전략 심경의 변화를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정부나 그 주정부를 대상으로 그 네고시에이션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다라는 점들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주주한테 나쁜 이슈냐? 일단은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리죠. 그래서 미국에서 공장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이제 짓는다라는 거죠. 쉽겠죠. 안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다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금 짓는다고 해서 당장의 주가 5%, 10%, 15% 올라가는 걸 주고 흘러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정말 유리한 조건으로 가서 뭐 20%, 30% 올려줄 이슈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사실 이제 후자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향성의 문제, 시점의 문제에서 사실 최근에 투자자들이 시점에 되게 민감해 하세요. 올라간다고? 알았어. 당장 15% 올라? 10% 올라? 이게 되게 민감한 이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방향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긴 이게 저도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요, 뭐 좀 약간 일리가 있는 게 그게 미국이란 나라에서 지금 신규로 이제 만약에 공장을 짓는데 그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세계 최대 시장이고 사실 현대차는 또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이제 아예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미국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지 지어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너무 빨리 지어서 또 실기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좀 신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결국 방향 자체는 맞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건 맞는데 시기적으로는 너무 좀 급할 건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급하지만 급한 내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급한 내색을 할 필요 없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그 소위 말해 보조금의 수혜를 받는 현지 업체들, 뭐 GM이나 포드 같은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신차가 몰려 나오는 시점이 2023년, 2024년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장을 짓고 가동이 들어가는 데까지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 결정을 해갖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공장을 2023년에 딱 시작이 돼서 그 GM이나 포드의 모델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좀 성숙할 거다라는 것도 사실은 약간 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분간은 울산 같은 데서 보내면서 시장을 좀 보고 이것들이 충분히 뭔가 그 내가 공장 하나 지어도 받아줄 만큼의 충분한 어떤 수요 상황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 공장을 지어서 진입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유리한지, 뭐가 실제로 투자 회수를 하는데 적합한 전략인지를 상당히 좀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이제 현대차를 이제 10년 넘게 이제 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드는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한다고 해야지 진짜 하는 순간에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나 할 거야? 할 거야 라고 해서 안 하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다 준비됐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라는 이제 표현 자체가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언제냐가 좀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또 안 할까봐 불안해하 계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 그 울산 공장에서 그러면 그 예전에 보니까 울산 공장 그 라인을 이제 전기차 전용으로 이렇게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그 수요가 좀 늘어나면 점진적으로 내연기관차는 이제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2040년에 내연기관을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인 자체는 조정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2030년, 35년, 40년 지역별로 저희들이 이제 나눠서 이제 모델들에 대한 대응을 할 거고, 뭐 유럽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이제 그 개도국까지 판매하는 차량들을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꿀 생각들을 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 현대차는 아닌 걸로 아는데 그 기아가 PBV라고 있잖아요. 목적 기반 자동차.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그때 제가 허츠하고 이제 테슬라가 딱 공급 계약 맺는 거 보고 이게 왜냐면은 기아가 예전에 올해였나요? 아무튼 뭐 기업 설명회에서 한번 PBV 했었죠. 한번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처음 보고 저게 도대체 뭐지? 저게 필요한 건가? 저게 임팩트가 있는데 처음에 그랬어요, 사실.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왜 소비자 대상으로 하지? 굳이 저게 시장이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허츠를 딱 보고 나서 대량 구매를 하는 사실 그 계약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걸 또 부인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전기차를 원했고 자율주행까지 되는 차가 사실 또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모빌리티 시대가 되면 개인이 차를 물론 자기가 갖고 갈 수도 있지만 안 사는 문화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진짜 이게 자율주행이 이제 대중화가 되면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PBV가 진짜 되겠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버도 있고, 그저 또 리프트라는 회사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아가 한다? 갑자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럼 이거 기아를 더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PBV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가 하고 있는 포지셔닝 차이를 좀 살펴보면 현대차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고객들이 더 높은 어떤 가치의 차량을 소비하는 걸 타겟한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려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의 가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고급화를 선택한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컨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기능들에 탑재되거나 새로운 시도들을 했을 때 고객에게 가격으로서 전가하기 쉬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사업 모델로 조금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한편이 들고 기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범용성을 타겟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스케이트보드 형태이기 때문에 위에 디자인을 상당히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위에 위 껍데기가 예를 들어서 전체 자동차 가격의 한 20%나 30%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 20% 30%의 디자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밑에 70%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커스텀
해서 만들었었던 게 네. 기본입니다. 그러니까는 포터는 포터에 맞는 차대를 만들고 소나타는 소나타에 맞는 차대를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엔진 자리가 있고 좌석에 대한 구획들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이 EGMP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스케이트보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소나타로 만들든 짐차로 만들든 택시로 만들든 바뀌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좀 적은 거죠. 네. 그 말인즉슨 내가 디자인을 다양하게 하고 고객의 원하는 모양에 맞게 이것들을 맞춤 제작을 하게 되면 이 밑에 70%에 해당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랑 로지스틱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개념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치라고 하는 회사도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렌터카 회사라고 볼 수 있지만 모빌리티,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체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버도 마찬가지고 리프트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동성, 사람들이 이동하는 어떤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운전자가 배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나는 이 정도의 거리를 운행하는데 7명은 최대한 태웠으면 좋겠다. 아니면 2명만 태웠으면 좋겠다라는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 사업자들이 원하는 형태 디자인들의 차량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는 거죠. 그것들을 다 맞춤 제작을 해주고 필요하다면은 그 뭐 껍데기도 갈아주고 유지 보수도 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PBB 업체가 할 수 있는 장점이고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GM이 하고 있는 브라이트 드랍이라는 사업도 그렇고 포드가 하고 있는 포드 플러스라는 사업도 누구를 타겟하고 있냐면 그 북미 업체들은 사실 이제 퍼스널 카라고 하죠. 일반 개인들한테만 나가는 차량들 시장도 크지만 상용차 시장도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육로로 장거리를 운행하고 그다음에 배송 시스템도 갖추기 때문에 이 로지스틱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쉽게 얘기하면 쿠팡 같은 그 택배 배송 사업자는 CJ 대한통운 같은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규격의 사이즈 박스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동하기 위한 거리들에 맞는 이제 짐 칸의 양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커스터마이즈 해갖고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PBB거든요. 그러면 이 차는 장거리를 뛰고 하루에 20시간 넘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표준화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많은 배터리의 양을 담고 있는 차량을 또 많이 생산한다는 건 일반 승용차, 전기차 한 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차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통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 모델을 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 여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퍼포스 빌드 비클은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차량이기 때문에 현대차 공업사 같은 데 가서 소나타 부품 갈듯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부품을 갈거나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허치 뭐 아니면 우버 이런데 기아가 만약에 PBB를 한다면 따라 붙어서 너네 유지 보수하는 팀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 차량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고 이것들에 대한 가동률이 손실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줄게 라고 한다고 하면 그들의 수익 구조의 일정 부분을 또 기아차가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현대모비스의 AS 부분의 마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기아차가 PBB를 어떻게 보면은 관리해주는 회사로서 비즈니스 모델로 또 이렇게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고객들의 브랜드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제품군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가격을 높여가기 위한 전략을 쓰는 거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퀀터티를 늘리기 위한 전략, 양을 늘리기 위한 전략,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수익 구조를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감으로써 또 나름의 또 이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들을 시범적으로 서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러면 이제 연구원님 보시기엔 어쨌든 이제 PBB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오늘 얘기 듣고 좀 놀란 게 이걸 서비스 통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정수기 같은 거 할 때 정수기가 물론 이제 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그 필터 가는 게 좀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프린터 또 카트리지 가는 거. 면도기.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도 뭐 그게 되는 거네. 그렇죠. 야, 이러면은 이게 또 새롭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시장이 되게 커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실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게 그 시장의 규모만 보면 되게 매력 없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버라는 시장이 뭘 대체하는지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는 택시나 버스 시장의 일부를 대체하는 건데 과연 그게 매력 있을까라고 하면 또 퀘스천을 날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리고 배터리
ESS 사업 자체만 보더라도 되게 좁아 보이는데 작죠. 예. 전기차가 깔림으로써 이걸 또 ESS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뭐 재생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하면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비즈니스 맞아요. 모델은 또 되게 커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술이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라기보다 그렇죠. 기술도 새로운 게 나왔죠. 하지만 그 예전에는 이런 기술들을 구현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이제는 기술들은 발전돼 있고 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처가 겉돌고 있었던 부분들을 어떤 특정 아이디어가 연결을 해주면서 가장 저렴하고 되게 쉬운 방법으로 이 빈칸들을 좀 메워주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우버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만 보면 택시 시장을 대체하지만 이 시장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자율주행했을 때 이 택시 운전 그 기사분께 지급했었던 인건 비용들을 세이브하면서 엄청난 마진 구조로 그치. 레버리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아이디어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보급들을 늘리면서 이 전기차를 ESS로 활용했을 때 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판매하는 어떤 트레이더의 역할들 혹은 뭐 에코시스템을 얘네들이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에너지 측면으로는 또 커다란 그 기대감을 저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이 자동차가 단순하게 이것들을 그냥 판매하고 싸게 만들고 많이 팔아서 낼 수 있는 이 구조로만 바라봐서는 더 이상은 확장하기가 좀 확장이 어렵다는 어렵다. 생각이 좀 들고 기아가 보여줬었던 그 PBB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까지 확장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하나의 택배 시장 혹은 뭐 하나의 운수 사업 시장으로만 규정 지어졌었던 사업 부분 중에 일정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가가치를 현대차나 기아차가 흡수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저희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식 전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옛날에 그냥 자동차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네. 같고 뭔가 지금 자동차의 동력도 바뀌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서비스 개념까지 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사실 그동안 보면은 세계에서 5등, 6등 했는데 그렇다고 시총이 막 확장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막혀 있었고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는 한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물론 하기 나름이지만 그렇죠.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내년까지도 계속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 기아가 어쨌든 이제 올해는 좀 연초에만 좋았다고 좀 실망했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어차피 이제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년에 그러면 현대차 뭐 주가 오른다 이거 내린다 보다도 연구원님이 보시는 그래도 우리가 내년에 현대차 기아가 그리는 그림에서 어떤 걸 좀 포인트로 보고 어떤 게 됐을 때 좀 주가가 그래도 좀 좋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가를 뭘로 설명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익과 이익의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하나는 이 기업이 줄 수 있는 꿈과 미래인 멀티플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죠. 밸류에이션과 이익 구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을까의 추진 동력이 되는 현재 이익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 반도체와 관련된 공급 불안으로 이렇게 대표드릴 수 있는 공급망의 불안 요인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일단은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원인이 뭔지를 되돌이켜 보면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저희가 항만에 고용을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 배가 맞아요.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공급이 미스매치되다 보니까 물동량은 늘어나는데 받아주지 못하니까는 물류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어떤 분들이 막 걸려서 막 힘든 상황이 되니까 공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나 혹은 뭐 딜러샵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원재료 비용들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플레이션 경험도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보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둔감해지든지 위드 코로나 가면서 이런 상황들이 둔감해지든지 아니면은 뭐 치료제라든가 백신에 대한 효능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 조류독감 걸리듯이 별것 아닌 이슈로 결과적으로는 사라지든지 간에 이 경제활동이 어쨌든 좀 정상화되는 과정들을 좀 겪는 게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에는 공급망의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애둘러서 아마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이 좀 치고 올라갔었던 부분들, 자동차 가격이 치고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일부 좀 조정은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물량들이 올라오면서 밀려 있었던 대기 수요들을 좀 해소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익 구조가 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을 이제
정말 죄송스럽게도 계속 이제 딜레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5월 저점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또 9월에 또 변수들이 생겼고 아까 뭐 서두에서도 오미크론 말씀하셨지만 그게 또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지 사실은 이제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게 뭐 3월이면 올라옵니다. 5월이면 올라옵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학습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학습이 됐고 정부나 개인들 입장에서도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일변도로 그냥 무조건 내리꽂는 이슈들이 발생하기보다는 적어도 U자가 될지 V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멀티플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당장은 1월 달에 있는 CES도 이제 CES. 그렇죠. CES도 어찌 보면 그 예전에는 온라인으로만 올해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던 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참석을 저도 이제 하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가세요? 네. 가시는구나.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갑니다. 네, 가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 풀지 못했었던 내용들을 내년에는 좀 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다들 그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가능성들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내년 1월, 2월, 뭐 3월 중에 뭐 매년 해왔었던 현대차 기아차의 인베스터 데이가 올해 9월에 나왔었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전략들을 보다 좀 구체화시켜서 표현할 가능성들이 저는 이제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어떤 내년에 대한 재무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 9월 달에 좀 이렇게 좀 많이 혜택을 보지 못했었던 그런 전략 변화들을 한 번 더 좀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내년에는 정말 일단 CS 잘 다녀오시고 좋은 뭔가 좀 살아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녀오시면 보통 자료 쓰시잖아요. 자료 쓰시면 바로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말씀도 드려야죠. 또 여기서 한번 공개해 주시고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우리 또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테슬라 또 주주분들도 워낙 많으시니까 사실 이제 $1,000까지 온 상황에서 뭐 더 갈 수도 있고 또 약간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이제 테슬라가 사실 거의 독보적이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누구도 좀 갈 수 없는 길을 왔는데 여기서 테슬라가 그래도 뭐 예전에 애플처럼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래도 장기적으로 그린다고 보시는지 그래도 이제 또 누군가는 진격해 올 거 아니에요. 막 또 한 번 이렇게 막 경쟁을 펼칠 텐데 그렇죠. 그 경쟁을 한 번은 또 과정을 겪고 나서 레벨업 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그래 야 테슬라 밑에 아직은 경쟁자 없다. 아니다. 우리가 테슬라 아무리 좋게 봐도 테슬라 혼자서만 이 시장을 독차지할 수는 없다. 결국엔 경쟁을 하면서 갈 것이다. 예. 물론 이제 몇 년 후에는 경쟁을 하겠지만 내년도를 봤을 때 테슬라의 경쟁 회사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OEM이죠. 이 회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온다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게 전기차 생산과 판매로만 본다면 내년 하반기 대해서는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주요 브랜드들이 신규 차종들을 이제 출시하면서 기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었던 브랜드들, 뭐 테슬라를 포함한 뭐 폭스바겐에 이르기까지 좀 선제적으로 대응했었던 브랜드들을 견제하기 위한 모델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는 좀 구색이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판매 대수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을 좀 촉발할 만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뭐 GM이든 포드든 뭐 현대차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끌어내리고 자기네들이 올라갈 것인가라면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좀 더 팽창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게 일단은 매해마다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 어떤 자동차 업체나 어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에너지 기업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안들을 내놓고 그걸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 테슬라 1,000불이 넘는 이 주가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뭐 다양한 뭐 AI도 있고요. 뭐 혹은 뭐 모빌리티와 관련된 서비스 측면도 있지만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것들이 무언가의 시장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장 파워풀한 건 저는 에너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테슬라가 싸게 전기차를 시장에 뿌려놓고 결국에는 하겠다라는 게 집집마다 깔려 있는 솔라 루프랑 그다음에 뭐 슈퍼차저
안 그러면 지역마다 깔려 있는 태양광 기반의 발전 ESS 네네. 이런 것들을 다 결국에는 네트워크로 묶어서 어떻게 보면 발전 사업자로서 가상의 발전 사업자로서 이 에너지 시장 안에서 작동을 하겠다라는 네. 얘기고 이게 이제 탄소 중립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이라는 커다란 어떤 시류랑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테슬라가 결국에 이제 내보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뭐 책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플랫폼 기업의 컨셉으로 테슬라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에 기름을 넣어놓고 기름값이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이걸 네. 빼다가 내다 파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차에 들어있는 배터리에 담겨있는 전기는 비싸면 내다 팔 수가 있다라는 점을 테슬라는 아이디어로 갖고 있어요. 사업 모델로. 그래서 한낮에 비쌀 때는 신나게 내다 팔고 주차하고 있을 때 신나게 내다 팔고 그다음에 밤에 쌀 때는 신나게 땡겨서 충전을 해놔서 나는 테슬라를 월 300불 주고 타는 걸로 이제 뭐 리스든 뭐든 계약을 했는데 300불 나가는데 다른 계좌로 막 100불씩 꽂혀요. 그러면 뭐 우스갯소리로 테슬라 6대 깔아놓고 전기 가지고만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로보택시 돌리다가 전기 가지고서 소위 말해 아비트라지 트레이딩 차익 거래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 100만 명 인구니까 뭐 600만 대 팔면 60만 대 팔면 된다라는 그냥 단순한 산식이 아니라 뭐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내 계좌에 100불이 꽂히는데 거기서 한 20불 정도를 떼간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소비자 없을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게 애플이 그렇고 구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매개로 한 플랫폼 사업자로서 테슬라가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여주고 그걸 실제로 사업 모델을 옮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이게 테슬라가,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테슬라가 확장성의 끝판왕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확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밸류가 막. 근데 저도 이것까지 몰랐는데 에너지 플랫폼까지 하고 있는 줄은 네.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그거 이제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하나의 뭔가 정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제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전기차 많이 팔겠습니다가 회사의 미션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자기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기업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자동차를 제조하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도요타를 대체하는 회사로만 이 회사를 평가해서는 지금 시가총액 설명도 못 하고요. 그죠. 그렇게 한정할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뭐 이게 테슬라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지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의미 있게 한번 좀 이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이런 이슈인 것 같아요. 뭐냐면 꼭 테슬라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기업 중에도 이렇게 확장성 또 새로운 분야로 진출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한테 사실 어쨌든 시장은 멀티플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위메이드가 뭐 비싸다 마다 뭐 이런 게임 회사 중에 이런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NFT라는 걸 일단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열은 거니까 약간 테슬라가 그런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선도하다 보니까 밸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 비싸. 뭐 테슬라 이제는 하면 안 돼 막 이런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한번 제가 들어서 저도 한번 잘 배웠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책에도 되게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정말 이거를 뭐 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 에너지 변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좀 당연히 아실 수 있고 그럼 내가 투자할 때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 또 그렇죠. 국내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항상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그 메가트렌드 산업에 올라타야 맞습니다. 결국엔 장기 투자에서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이것도 메가트렌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송을 보시고 또 한번 책도 보시면서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너무 오미크론에 빠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미크론 저는 언젠간 또 해소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당장 괴로운데 네. 근데 너무 그런 이제 이 좁은 매크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그냥 다 못 보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항상 예. 지금이 기회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큰 그림 그리시고 투자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장문수 연구원님하고도 정말 좋은 내용으로 방송해 봤고요.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아마 이제 그 CES 갔다 와서 방송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네. 한번 또 좋은 인사이트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